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오늘 저희가 좀 깊게 파볼 주제는요. 바로 현재 대구 부동산 시장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게 보내주신 자료들, 특히 그 유튜브 스킬TV 분석 영상들을 좀 보니까요. 와, 정말 상황이 복잡하더라고요. 네, 그렇죠. 건설사 부도행위부터 해서 마이너스 프리미엄, 또 미분양 쌓이는 거, 심지어 전세 사기까지 정말 여러 문제가 얽혀 있죠. 맞아요. 그래서 오늘 이 복잡한 정보들을 저희가 좀 속 시원하게 정리해드리고 시장이 지금 어떤 상황인지 명확하게 짚어드리는 게 목표입니다. 네, 그래서 현명한 판단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하고요. 자, 그럼 바로 시작해볼까요? 네, 좋습니다. 역시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건 그 마이너스 프리미엄, 그러니까 마피잖아요. 네, 마피. 근데 이게 아니 대구에서도 제일 좋다는 수성구에서조차 이런 매물이 막 나온다는 거예요. 맞아요. 그게 좀 충격적이죠. 네, 뭐 몇백, 천만 원 이게 아니고 5천만 원, 막 억대가 넘는 마피도 흔하고 심지어 광고 문구 보니까 마피 듬뿍 뭐 이런 말까지 있더라고요. 마피 듬뿍이라 참 이게 웃어야 할지 울어야 할지. 그러니까요. 이게 그냥 가격 좀 내렸네 이 수준이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이 현상의 뿌리를 보면요. 결국 몇 년 전에 그 상승 기대감. 그때 막 투자 수요 몰렸을 때. 네, 계약금 10%만 딱 내고 잔금 치를 때 되면 가격이 오를 거다. 그럼 팔아서 차액 넘기자 이런 계산이었는데 근데 시장이 갑자기 얼어붙어 버리니까 잔금 마련이 안 되는 거죠. 막히는 거군요. 네, 여기서 중요한 건 이게 단순히 가격 좀 떨어졌네 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걸 시장 참여자들이 이제 더 이상 오를 거란 기대가 없구나. 완전히 그런 기대감이 사라졌다는 신호, 뭐랄까 좀 절박한 신호로 봐야 한다는 거죠. 절박한 신호요? 네, 더 버티거나 기다려봐야 소용없다. 이런 판단이 막 퍼지고 있는 거예요. 미래 기대감이 사라졌다. 와, 이게 단순 가격 조정이랑은 진짜 무게감이 확 다르네요. 그렇습니다. 결국 그 몇 년 전에 청약 당첨되면 로또다 이러면서 너도 나도 막 뛰어들었잖아요. 네, 그랬죠. 묻지마 투자. 그런 분위기 속에서 좀 무리하게 들어갔던 분들이 지금 이런 어려움을 겪고 계신 거군요. 정확합니다. 안타깝지만 그때 그 분위기에 휩쓸려서 충분한 정보나 고민 없이 뛰어든 결과가 지금 이 마피 현상의 아주 중요한 원인 중 하나죠. 네. 그러다 보니 손해를 보더라도 일단 던져보자. 이런 심리가 강해지니까 시장이 더 빨리 식는, 뭐랄까 좀 악순환 같은 것도 있고요. 악순환. 이 마피 현상도 그런데 또 심각한 게 미분양 아파트 문제잖아요. 그렇죠. 미분양. 공식 통계로도 대구 미분양이 늘고 있다 이렇게 나오긴 하는데 실제로 현장에서 느끼는 건 통계보다 훨씬 심각하다. 이런 얘기가 많아요. 이건 왜 그런 걸까요? 네, 그 지점을 잘 짚어주셨어요. 이게 국토부 통계라는 게 결국 건설사들이 보고하는 걸 기반으로 하거든요. 그렇죠. 건설사 보고 기준. 네, 그러다 보니 100% 다 믿기는 좀 어렵습니다. 특히 건설사들이 안 팔린 물량, 이걸 통계에 안 잡히게 하려고 회사 보유분 이런 식으로 그냥 관리하는 경우가 꽤 있어요. 그런 꼼수가 있군요. 네, 그래서 가끔 준공 다 됐는데 미분양이 좀 줄었다 이런 기사가 나와도 그 줄어든 양 자체가 아주 적으면 사실 큰 의미를 두기 어렵다는 거죠. 양이 중요하군요. 네, 핵심은 그냥 발표되는 통계 숫자만 보고 괜찮네 이럴 게 아니라 실제 시장에서 들리는 목소리들, 예를 들어서 방금 얘기한 마피 매물이 얼마나 늘었나 아니면 공사 현장 분위기는 어떤가 이런 것들을 같이 보면서 진짜 현실을 파악해야 한다는 겁니다. 통계의 함정이네요, 정말. 그 숫자 뒤에 숨어있는 진짜 상황을 봐야 한다. 맞습니다. 근데 이게 여기서 또 끝이 아니에요. 이제는 건설사들이 막 줄줄이 쓰러질 수도 있다. 이런 경고까지 나와요. 네, 맞아요. 부도 위험. 신세계건설 같은 좀 큰 회사 얘기도 있었고 중소건설사나 시행사까지 다 위험하다. 이런 분석이 있던데 이건 어떻게 봐야 할까요? 건설사 부도 문제는 정말 심각하죠. 그냥 한 회사 망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파장이 크죠. 네, 당장 공사가 멈추거나 입주가 늦어지면 계약자들이 직접 피해를 보고 또 거기에 딸린 협력업체들, 나아가서는 지역 경제 전체에 충격을 주니까요. 근데 여기서 좀 흥미로운 지점이 하나 있어요. 흥미로운 점이요? 어떤 건가요? 과거의 그 금융위기 때처럼 부도난 건설사가 지었던 미분양 아파트들이 아주 파격적인 할인, 예를 들면 반값 할인, 이런 조건으로 나올 수도 있다는 예측이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반값이요? 와, 귀가 솔깃한데요?
그렇죠. 실제로 최근에 부도 얘기가 좀 나오는 건설사들 있지 않습니까? 뭐 제일건설, 신태양건설, 신동아건설 이런 곳들이 지은 미분양 단지들이 실제로 있거든요. 그래서 뭐 대구시청 자료 같은 걸 통해서 이런 정보를 미리 좀 찾아볼 수는 있어요. 근데 뭔가 좀 위험할 것 같은데요? 그렇게 싸게 나온다는 건? 당연히 위험하죠. 그래서 제가 흥미로운 지점이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섣불리 이거 기회다 하고 달려들기엔 리스크가 너무 커요. 어떤 리스크요? 예를 들면 일부러 부도를 내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요. 또 뭐 권리관계가 엄청 복잡하게 얽혀 있을 수도 있고. 아, 복잡하군요. 네. 그러니까 이런 정보는 그냥 참고 정도만 하시고 만약 진짜 그런 매물이 나온다 해도 훨씬 더 꼼꼼하게 아주 신중하게 따져봐야 합니다. 그냥 싸다고 덥석 무는 건 절대 안 돼요. 하긴 뭐 세상에 공짜는 없으니까요.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매매 시장이 꽁꽁 얼어붙으니까 그 여파가 전세 시장으로까지 가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연쇄적인 거죠. 최근에 대구에서 그 깡통 전세 사기 터졌잖아요. 수십억 원대 피해 나고 임대인 구속되고. 네, 그 사건이 정말 그 무자본 갭 투자 사기의 전형적인 폐해를 보여주는 사례죠. 무자본 갭 투자. 네, 자기 돈은 거의 안 들이고 세입자 전세금 받아서 집을 사고 심지어 매매가보다 전세금을 더 높게 받아서 그걸로 또 다른 집 사고 돌려막기 하다가 결국 터져버린 거죠. 아, 돌려막기 하다가. 특히 그 다세대 주택 같은 경우는요. 임대인이 나보다 먼저 들어와 살고 있는 다른 세입자 보증금이 얼마다. 이 정보, 그러니까 선순위 보증금 현황을 제대로 안 알려주거나 속이는 경우가 문제예요. 그걸 왜 속이죠? 세입자 입장에서는 계약하기 전에는 임대인 동의 없이는 그걸 확인하기가 어렵거든요. 그 점을 악용하는 거예요. 와, 세입자는 진짜 답답하고 불안하겠네요. 그럼 이런 위험을 좀 피하려면 방법이 없을까요? 가장 중요한 건요. 조금 귀찮더라도 계약하기 전에 반드시 임대인 동의를 얻어서 뭐 확정일자 받은 현황 같은 걸 통해서 선순위 보증금 정보를 직접 확인하는 겁니다. 직접이요. 직접 확인해야 한다. 네. 그리고 더 확실하게 하려면 계약서에 특약 조항을 넣는 거예요. 만약에 임대인이 선순위 보증금 정보를 거짓으로 알려줬을 경우 이 계약은 바로 무효로 하고 계약금은 즉시 돌려준다. 이런 식으로요. 아, 특약 조항. 네. 이게 현재로서는 세입자가 자기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최소한의 그러면서도 가장 현실적인 방어 수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최소한의 방어선. 이건 정말 꼭 기억해야겠네요. 근데 이렇게 쭉 듣다 보니까요. 지금 대구 부동산 시장 문제들이 그냥 개별 사건들이 아니라 과거 그 투기 열풍부터 시작해서 다 얽히고 설켜 있다는 느낌이 되게 강하게 드네요. 네, 정확하게 보셨어요. 모든 게 다 연결돼 있죠. 몇 년 전에 그 비정상적인 투기 열풍이 지금의 마피 현상, 미분양 이걸 낳았고 그렇죠. 또 시장이 이렇게 얼어붙으니까 건설사 부도 위험이 커지고 또 다른 한쪽에서는 그 갭 투자의 폭탄이 터지면서 깡통 전세 피해자를 만들고 있는 이런 구조예요. 아, 구조적인 문제군요. 네. 여기에 또 최근에 불거진 그 실거래가 띄우기 문제도 시장 심리를 더 엉망으로 만들고 있고요. 실거래가 띄우기요? 그럼 또 뭔가요? 말 그대로 시세보다 훨씬 높은 가격에 허위로 거래 신고를 하는 거예요. 신고만 해놓고 나중에 슬그머니 취소하는 수법이죠. 이전 최고가보다 막 8억이나 높은 가격에 거래됐다고 신고가가 딱 떠요. 그러면 시장이 막 술렁이겠죠. 네, 당연히 그렇죠. 근데 이게 실제 거래가 맞냐? 의심하는 목소리가 많았어요. 이런 행위는 곧 가격이 오르려나 보다 이런 착각을 사람들한테 심어줘서 정상적인 판단을 흐리게 만드는 아주 질 나쁜 시장 교란 행위입니다. 와, 진짜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니네요. 그럼 현재 실제 시장 움직임은 좀 어떤가요? 가격 하락세가 어느 정도인지, 또 사람들 선호도 같은 것도 좀 변했는지 궁금한데요. 현재 대구 아파트 거래량은요. 2020년 그 정점 찍었을 때랑 비교하면 거의 뭐 폭락 수준이라고 봐야 하고요. 폭락 수준? 네. 가격 하락세는 이제 특정 지역을 가리지 않아요. 그냥 전방위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옛날에 뭐 대장주라고 불렸던 수성구 핵심 지역 아파트들도 예외가 아니에요. 수성구도요? 네. 예를 들면 한때 10억 원 훌쩍 넘었던 그런 인기 단지들이 최근에 6억 원대에 거래되고 그래요. 거의 반토막 가까이 떨어진 사례가 실제로 나오고 있는 거죠. 반토막. 구매자들 선호도 변화도 뚜렷하다고요? 네, 아주 뚜렷합니다. 이른바 옥석 가리기가 심해지고 있어요. 옥석 가리기? 네. 단순히 가격이 예전 수준으로 떨어졌다고 해서 아무거나 막 사는 게 아니고요. 이왕이면 신축, 특히 전용 84제곱미터, 그러니까 32평에서 34평 정도 되는 아파트를 선호하는 경향이 아주 강해졌어요. 아, 신축 중대형. 네.
오래된 소형 구축 아파트들은 가격이 더 떨어져도 좀 외면받는 분위기고요. 선호하는 가격대는 주로 4억에서 5억 원 사이 정도인데. 4억에서 5억? 네. 근데 예전처럼 무조건 수성구 이렇게 고집하기보다는 가격 부담이 좀 덜하면서 직장이 가깝다든지 이런 걸 고려해서 달서구나 중구를 찾는 실수요자들이 늘고 있다는 정도 주목할 만한 변화입니다. 신축 30평대 4-5억 원대. 그리고 이제 수성구 외 지역으로도 눈을 돌린다. 확실히 시장의 어떤 무게중심이 좀 이동하는 느낌이네요. 그렇죠. 그럼 앞으로 전망은 어떻게 보시나요? 이 하락세가 언제까지 갈까요? 전망은 사실 뭐 누구도 딱 잘라 말하기는 어렵습니다만 현재 나오는 분석들을 종합해보면 2023년 하반기부터 2024년까지는 금리 인상이나 경기 침체 압박 이걸 못 견디는 급매물들이 좀 집중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다. 이런 의견이 많아요. 아, 내년까지도 급매물이 나올 수 있다. 네. 특히 중요한 게 뭐냐면 현재 대구의 입주 예정인 물량이 과거 그 2007년에서 2010년 침체기 때보다 훨씬 많다는 점이에요. 아, 공급 물량이 더 많군요. 네. 그리고 이번 하락은 대구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이잖아요. 맞아요. 전국적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 하락 국면이 과거보다 더 길어지거나 아니면 하락폭, 그 골이 더 깊을 수도 있다.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더 길거나 더 깊을 수도 있다. 아, 그렇군요. 그렇다면 지금 시점에서 가격 많이 떨어졌는데 사야 하나 이렇게 고민하는 분들께는 어떤 조언을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글쎄요. 지금은 단순히 가격이 싸졌다. 이 이유 하나만으로 섣불리 매수 결정을 내릴 때는 아니라고 봅니다. 아, 시기상조다. 네. 그거보다는 좀 더 큰 흐름, 거시적인 흐름을 읽는 게 훨씬 중요해요. 예를 들어 미국의 금리 정책이 어떻게 될지, 또 국내 경기 침체 가능성은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대구 자체의 공급 물량이 과연 소화가 될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봐야 합니다. 거시적인 걸 봐야 한다? 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구매자 선호도 변화, 그러니까 신축 중대형을 선호하는 이런 시장 내부의 트렌드 변화도 놓치면 안 되고요. 한마디로 과거 어느 때보다 더 신중하고 더 냉철한 분석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네. 오늘 정말 대구 부동산 시장의 그 복잡한 속사정을 아주 깊숙이 들여다본 것 같습니다. 마이너스 프리미엄 심화 문제부터 시작해서 통계 뒤에 가려진 미분양 문제, 또 건설사 부도 위험, 서민들을 울리는 깡통전세 사기, 그리고 그 과거 투기 열풍의 그늘까지 정말 여러 문제들이 막 얽히고 설켜서 돌아가고 있구나. 이걸 확인했네요. 네, 그렇죠. 거래량은 급감하고 있고 그 속에서 신축, 중대형 중심으로 선호도가 재편되는 모습도 아주 인상적이었습니다. 맞습니다. 오늘 저희가 이렇게 살펴본 내용들을 좀 곱씹어보면요. 몇 가지 중요한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질문일까요? 그러니까 현재 대부 부동산 시장 상황은 단순히 아파트 가격이 오르내리는 문제를 넘어서서 우리 사회에 좀 만연했던 단기 차익에 대한 열망이라든지 정부의 불균형 문제, 그리고 경제 전반의 어려움까지 다 비춰주는 어떤 거울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아, 거울이요. 네. 앞으로 시장이 실수요자 중심으로 재편된다면 우리는 부동산을 앞으로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 과거처럼 그냥 사고 파는 투자 대상으로만 볼 게 아니라 주거라는 그 본질적인 가치에 좀 더 집중하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나의 자산 계획을 어떻게 세워나가야 할지 이걸 좀 진지하게 고민해 볼 때가 아닐까 싶습니다. 주거의 본질적 가치와 장기적 관점. 네. 더 나아가서는요. 이 신축 쏠림 현상이 심해지면서 점점 낡아가는 기존 구축 아파트 단지들, 이 단지들의 미래는 또 어떻게 될까? 또 이게 도시 전체의 균형 발전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이런 고민들도 우리 사회 전체가 좀 함께 풀어가야 할 숙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와, 정말 생각해 볼 거리를 많이 던져주시네요. 주거의 본질, 장기적 계획, 그리고 도시 전체의 균형 발전까지 오늘 저희의 분석이 청취자 여러분께서 이 복잡한 시장 정보를 이해하시고 또 자신만의 기준을 세우시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의 지적 호기심을 채워드릴 알찬 내용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네, 오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